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의 김광기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거꾸로 즐기는 1% 금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팀에서 저자로 나서셔서 책을 발간하셨는데 올해 3월에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 저와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가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난해 가을에 개편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인생의 2막을 여셔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기 때문에 또 이 본부장님 책이 또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책을 쓰신 계기를 보면 1% 금리 시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 가계 차원에서 너무 대비를 안 한다는 생각에 빠른 시간 안에 사이렌을 울려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도래한 이 초저금리 시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예,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 위기의 산물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경험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군 이래 그렇죠. 처음이군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현상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만큼 취약하다. 구조적인 취약성을 반영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통위에서 내일 또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느냐 좀 관측들이 지금 있고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봐도요. 네네. 지금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메르스까지 겹치고 그래서요.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금 1% 금리 시대의 모든 현상들이 또 이제 압축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어수선한 상황 그걸 반영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쉽게들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위기는 기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또 기회입니다. 금리 돈을 이제 굴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돈을 빌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자 비용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십시오. 주식시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저금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 붐도 이 초저금리 현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국내까지 해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청약 행렬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줄을 서서 난리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회복 이런 것들도 다 이 저금리 현상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뭔가 이걸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내 월급이 적다 보니까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 필요는 많이 느끼시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재테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초저금리 시대에는 반드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금리를 중력과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데 한 자산을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이게 2배로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금리 6%였을 때는 12년 정도인데 금리 1%대에서는 7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 증식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지금 우리 가계에서는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1% 기준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전망하시나요? 글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은요 앞으로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금리가 저는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금리를 설사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또한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책에서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큰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아주셨는데요. 그런데 가계에서 자산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투자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그게 한 70에서 75%를 상회하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그런 자산 구성을 갖고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
그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게 사실 또 부동산이었어요. 특히 주택. 네네. 우리가 계속 5%에서 10%의 고도 성장을 해왔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집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재테크 겸 자기의 또 주거 생활을 갖다가 보장하는 그런 수단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대전환기가 왔다. 곧 이제 우리나라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요. 200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실제 인구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지금 정체가 되고 2% 3%대의 낮은 성장.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잘 안 늘어납니다. 네네. 일자리도 그만큼 힘들어지고 네.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사고 그걸 또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근데 지금 자꾸 눈앞에 시세만 보고 지금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조급증에 지금 뛰어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한 2, 3년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큰 변화가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기일까요? 위기가 온다고 위기일 보시는 수도 건가요?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에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이제 노후 대비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내지는 너무 지금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향후 한 1년 안에는 부동산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또 갑자기 거래가 끊기면서 상당히 또 어려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겪었던 그런 어떤 냉각된 시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가계 포트폴리오를 좀 빨리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네.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부동산 비중이 70%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인가요? 그렇죠, 높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선진국은 금융자산이 많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고요. 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스로 감당 가능한 적정 목표 수익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연 5% 투자 수익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글쎄, 대체적으로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연 5%를 많이들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 뭐 글로벌 배당 인컴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도 한 5%를 목표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국내 뭐 ELS 같은 상품들도 보면은 한 5%에서 7%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으면서 추구할 수 있는 적정 수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부동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임대 시장 중심으로 부동산이 재편이 될 텐데, 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그 투자 수익이 대체적으로 5%를 수렴을 합니다. 그 재책에도 그렇군요. 그게 나왔는데요. 네네.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5%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서 렌트를 놓습니다. 거꾸로 5% 정도는 집값 대비 5% 정도는 지급을 해야지 내가 어느 집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공이 한 5% 정도의 수익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채권만 지금 이제 워낙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5%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적정 수익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쉽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보면은요, 주식에 그 투자하는 이유는 그 주식의 수익 현금으로 창출 능력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5% 정도의 EPS 성장을 보이는 회사들은 뭐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벌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또 한 20-30% 하는 2에서 3%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면은 제가 봤을 때 길게 봐서 5%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 또 일반 가게에서 쉽게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충분하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금리 시대를 헤쳐나가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급한 게 이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면서요, 금융 투자 상품으로 바꿔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서는 도저히 돈을 불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1%대 금리 시대에 지금 뭐 50년, 70년 걸려야지 재산이 2배로 늘어난다. 이 얘기는 예금이 재테크인 시대는 지났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성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제시 수익률이 지금 3%대까지 되고 그러지만은 이 사업비 지금 10% 이상 다 뛰고 있거든요.
사업비 제외하면 은행 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의 예금 상품, 보험회사의 저축성 상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네. 그건 잠시 돈을 이제 저장해 놓는, 맡겨 놓는 수단이고요. 어차피 금융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예,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부터 해서 뭐 대체 수단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상품들은 지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는 또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거다. 네네.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고 또 여기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 창출 능력, 현금 흐름 이런 것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요, 길게 보면은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겠지만은 원하는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고령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은퇴 이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네. 조급할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요, 좋은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금융자산에서 국내 해외를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비중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이 글로벌 지금 경제 시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좀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 곁에 있는 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봤을 때 훨씬 좋은 투자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는 한 반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내 해외. 네, 해외 비중 반반인데,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해외 비중을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는데 수출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뿐 아니라 지금 물량으로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지금 빨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혁신적인 방법으로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야 되고요. 정부도 앞장서서 빨리 공공부문도 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네. 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다 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각종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 뭐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치달을 수 있다. 네. 그거에 대비해서는 일단 해외 비중을 더 높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사정은 좀 돌아가는 걸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투자 자산 가운데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주식으로 주식이나 금융자산 펀드 같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특히 국내 30 또 해외 70 정도의 비율을 좀 설정을 해주셨어요.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노후 대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네.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안전 위주로 해서 은행에만 넣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조금씩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투자 상품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 무슨 펀드, 요즘 뭐 보면 뭐 바이오, 무슨 네. 뭐 화장품 뭐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물론 거기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앞으로 많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나한테 맞는 그 투자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5% 정도 잡으시고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길게 나와 같이 길게 할 자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시세에 투자하지 말고 철학에 투자하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자산을 사는가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네. 그 자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세 차익을 보지 마시고, 부동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 빌딩이나 뭐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그건 내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업에 투자할 때도요, 주식에 투자할 때도 내가 그 회사의 주주로서 주인이다. 뭐 주인된 자격으로 이 회사를 한번 함께 해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쭉 그 기업을 보시고 그 기업이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네. 것들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쓰신 책도 진짜 금방 술술 넘어가서 정말 아유, 잘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읽어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앵커 초대석 함께 하셨습니다.